그러면 지금 그 하시는 회사를 선택하기 같은 회사로 들어가신 건가요? 박사를 네, 제가 마지막에 인턴회사랑 같은 회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네. 이제 석유 회사에서도 인턴을 했었는데 이제 하여튼 경험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어서 조금 더 연구나 어떤 실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기에 좋은 환경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쪽 회사에 오게 됐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메이저 오일 컴퍼니들한테 기술을 파는 회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디벨로퍼나 엔지니어로서 할 수 있는 이 포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서, 그러니까 단순히 사용자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실제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니즈가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엔드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흥미를 느껴가지고 이 회사에 있게 됐고, 지금까지도 계속 즐겁게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회사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무래도 이 회사 이름도 그렇고 좀 낯설어 저도 그렇지만 낯설어 하실 분도 좀 저희 회사가 이제 프렌치에서 시작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 슐럼버제라는 그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세요. 그러니까 두 슐럼버제 브라더스가 이제 처음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회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쭉 스펠을 보시면은 SCHL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음 없이 4개의 자음이 주주쭉 붙어있는 아주 이상한 형태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독일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프렌치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발음은 슐럼버제이가 맞는데 그냥 영어식으로 읽으면 슐럼버거죠. 슐럼버거인데 네. 실제로 슐럼버제라고 읽고요. 저희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주로 비즈니스를 B2B로만 하다 보니까 저희 엔드 유저는 무조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업계가 아닌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없는 회사고요. 회사 자체의 규모는 굉장히 크고 글로벌 회사고 굉장히 다이버시티가 좋은 회사여서 실제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파워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는. 네. 그러면 회사에서 하시는 일을 조금 소개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 전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초창기에 학교 마치고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주로 크로스 도메인 지오사이언스 리서치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데이터 인티그레이션도 많이 했고 또 통계학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통계학적인 모델들을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높이 사주셔서 그런 크로스 도메인 지오사이언스 리서치,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리서치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2017년 이후로는 거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나 오토메이션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크게 다른 게 없고요. 사실은 어떤 툴을 조금 쓰느냐인데 통계학적인 툴보다는 지금은 좀 더 AI, ML 관련된 툴들을 많이 쓴다. 결국은 뭐 그게 사실 하나거든요. 뭐 통계학이나 다 얘네들이 다 친구여가지고 하나의 툴이지만 조금 다른 연장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아까 말씀드린 파이의 삐어리에 의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인에서 성장을 해서 다른 뭐 통계나 그런 뭐 머신러닝, AI 이런 툴들을 연구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스킬셋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새로운 툴을 썼을 때 좀 그 효과가 있나요? 뭐 저는 뭐 그런 쪽에 잘 알지를 못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네. 예, 그게 뭐 다들 AI다, 머신러닝이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이게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거야? 라는 부분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거는 결과물만 보는 거지 그 안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커스터머들이. 그래서 직접 그런 부분을 핸들링 하시니까 직접 이런 새로운 툴들을 써봤을 때 과거에 비해서 좀 뭐 얼마만큼 체감적으로 뭐 수치적으로는 말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좀 그런 건 좀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인데 이게 또 다음 단계의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게 첫 단계의 과도기에서는 정말 뭐랄까요, 난립, 우후죽순, 야, 다 해보자 그랬는데 그 중간 단계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문제도 있고 안 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 인더스트리뿐만 아니라 전체 AI와 ML을 쓰는 인더스트리 전체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해봤는데 어떤 거는 해보니까 결과가 시원치 않더라.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닌 거였던가. 이런 것들은 이미 걸러졌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전도 유망하냐,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신다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나서 실제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풀고 있는 것들 중에는 굉장히 잘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 인더스트리에서도 꽤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주로 그런 AI 프로덕트 관련된 결과물들을 딜리버러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필드에 적용하고 필드에서 검증을 받고 이런 단계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미 진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게 그럴 것 같아라는 이해가 되는데 그 전만 해도 에너지 업계에서 이 AI, 머신러닝을 쓴다고 제가 이게 먼저 들었을 때는 이게 뭐 어떤 의미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걸 접목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조금 말씀해 주신 김에 요 슬라이드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요새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조금 디테일한 것들 설명드릴까 그래서 일단 그냥 큰 그림만 그렇죠.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핸즈온 하고 있는 게 3가지 정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DDNe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테슬라에서 오토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reinforcement 에이전트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드릴링을 할 수 있는 드릴링을 하는 어떤 방향을 들 수 있는 그런 스티링 디시전을 이렇게 자동 학습을 통해서 심화 학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글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반복 학습인가요? 이런 걸 통해서 구현을 해놓고 이 에이전트가 디렉셔널 드릴러가 하는 일들을 대신 해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이미 학습해서 필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바타 같은 경우는 어떤 저희가 되게 많은 이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도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련된 일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필드 데이터하고 시뮬레이션에 갖고 있는 괴리가 있는데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시뮬레이터는 그냥 이퀘이션에 기반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갖고서 만들어낸 피직스 모델이지만 실제 필드 데이터들은 그런 거 잘 안 맞거든요. 그 갭이 항상 그렇죠. 생기는데 그런 갭을 중간에 트레인되어 있는 에이전트들이 이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갭들을 잡아서 그걸 이렇게 매칭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아바타의 개념이고 그런 아바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뮬레이터를 하나의 에이전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서 뭐 10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뽑아서 그 시뮬레이터가 하는 것처럼 아바타가 비헤이비어를 만들도록 하고 그 학습된 애들을 새로 필드 데이터랑 추가해서 녹이는 거죠, 같이. 리저브 시켜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바타 아이디어고, 실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근데 아직 시뮬레이터를 구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실제 필드 데이터를 적용시켜서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아직 하지 못하고, 아직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퍼넷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피직스 엔진과 실제 필드 데이터들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티그레이션? 그걸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러니까 아바타랑 좀 개념이 다른데, 그러니까 풀고 있는 문제는 되게 비슷합니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키워서 학습을 이제 필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고요. 그리퍼넷은 중간에 중간자를 만들어서 필드 시뮬레이션 결과와 필드 데이터들의 갭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의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을 필드에서 적용하고 있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 컨버스천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 저희 팀 그룹에서 한 친구가 이제 맡아서 하던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실제 필드에서는 불꽃으로 이렇게 가스 같은 걸 다 태웁니다. 이제 그 불꽃의 모양을 보고 이제 그 불꽃의 모양 패턴을 학습해서 실제로 컨버스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노멀리한 패턴이 나오는지를 이제 바로바로 라이브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이거는 뭐 거의 필드 테스트가 완료돼서 필드에 이미 쉽게 디플로이가 가능하죠. 그럼 걔 에이전트가 카메라로 보고 있는 걸로 이제 알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불꽃에 그냥 디텍션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센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냥 그림 영상만 가지고도 그린인지 옐로우인지 레드인지가 바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네. 쉽죠. 이런 건 모델이 쉽고 사실 이 친구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실제로 프로덕트 만드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되게 쉬운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임팩트가 로우라고 되어 있지만 임팩트는 꽤 괜찮고요. 구현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프로젝트들이죠.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데이터 드리븐 모델 만드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되게 구하기가 어렵고 형태들도 다 다르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 업계도 되게 디지털라이즈가 많이 돼서 데이터가 굉장히 스탠더라이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획득만 할 수 있으면 실제 데이터들이 주는 정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의 정보량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워크플로우만 잘 짜놔도 되게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팀이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이터 드리븐 offset well analysis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되게 큰 개념이고요. 사실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뭐 포메이션을 어떻게 재형성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reservoir property, 어떤 저류층에 있는 정보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3D에서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프로덕트랑 가까워져요. 저희가 워크플로우만 잘 짜면 그게 실제로 큰 마더 프로덕트가 있거든요. 저희가 슐럼버드에서 만드는 드릴 플랜, 드릴 옵스라고 하는 마더 프로덕트에 바로 온보드 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되게 사실은 연구 주제가 지금 크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안쪽으로 디테일을 파고 들어가면 좀 더 재밌고 익사이팅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사실 그 오일 인더스트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통 산업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까 처음에 제목을 달아주셨듯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를 좀 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 그러면 좀 더 큰 이제 에너지 산업으로 조금 그 이야기를 옮겨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그 차세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후 변화도 그렇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아무래도 페트롤리움에 대한 거니까 오일에 관련된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차세대나 신재생 에너지가 뜨면 아무래도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임팩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임팩트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받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임팩트를 같이 가져가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 산업과 신산업으로 나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에너지 업체의 기술을 파는 회사이지만 실제로 신산업의 에너지의 형태에서도 기술을 파는 회사가 되어야 된다가 지금 저희 회사의 그런 변혁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CTO를 하시던 분이 이제 그 회사에서 어떤 다른 그룹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뉴 에너지 섹터가 이제 되는데요. 그 회사에서 이미 굉장히 많은 프로토타입을 진행시켰고요. 그래서 지오더멀이나 풍력 이런 거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잘하던 게 똑같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대에도 우리가 계속 에너지 업계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식의 회사에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에너지의 에러가 오게 되면은 기존의 페트롤 엔지니어링 회사나 페트롤 엔지니어링의 테크놀로지 회사인 슐럼버제 같은 경우 고사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위기는 크게 느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 드라이브는 있는데 그게 뭐 앞으로 이게 일종의 레드오션처럼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간을 갭을 메꿔주면서 또 새로운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드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네. 그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박사님 개인적으로도 뭔가 뭐 그렇다면 내가 뭐 페트롤리움이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했다면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정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코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다른 분야가
있으면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하시나요? 그렇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제가 갖고 있는 코어 스킬셋을 다른 문제를 푸는데 적용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쪽 에너지 인더스트리에서 있는 문제들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푸는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드릴링을 할 수 있는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거야라고 했지만, 그런 에이전트를 학습시키는 기술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면 다른 문제에 적용돼서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면 되겠죠. 그게 만약에 자동차였으면 자동차에서 내가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저 포인트까지 가는데 언제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돼? 좌회전은 어떤 컨트롤이야? 우회전은 어떤 컨트롤이야? 악셀러레이션은 얼마만큼 해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지. 그게 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내지는 뭐 오토 드라이브 이런 거겠지만 그냥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IT에서 있는 문제였으면 똑같은 기술을 다르게 적용시키는 거고, 그게 뭐, 아니면 뭐 조선이면은 어떻게 우리가 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코어 기술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사실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인더스트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코어 기술을 가지고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근데 사실은 저희 인더스트리 문제가 많이 있어서 뭐 크게 뭐 이직이나 뭐 위기감이 있으니까 빨리 다른 인더스트리로 도망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약간 접근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최근에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책에서 책을 보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신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기사를 팔로우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정 박사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조금 수소 경제나 접근하는 그 방법이 다른 게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국가의 기본적인 컨셉 내지는 가능한 자원 이런 게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은 꽤 태양광에 잘 맞는 나라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썬벨트가 있고 일단 일조량이 좋고 땅이 넓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지대가 싸기 때문에 태양광이라고 하는 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넓게 그냥 펴놓고 싹싹싹싹 태양광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발전량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굴려보겠다라는 구상이 좀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국토가 좁고 그리고 그 자원, 그래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태양광을 막상 하겠다고 해도 태양광으로서 정말, 국가가 필요한 전체 에너지량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쉽게 결론이 안 나올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그런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산수로 손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쉽게 태양광으로 전체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는 식의 에너지 기조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그거의 차선책으로서 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수소 경제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띠을 가져갈 수는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게 정말 되는 이야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쉽게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게 에너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느 정도 이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무한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은 그렇죠. 경우는 디시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수입하는 양도 많고 사용하는 양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국토 대비, 그러니까 인구 대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에너지를 막 과소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뭐 중화학공업도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 이 산업용 에너지가 많이 사용이 되는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단순히 야 태양광이 좋다더라 내일 태양광으로 다 바꿔보자 이런 식의 디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구성하고 계획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물론 정책 기반자들께서 엄청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굉장히 약간 새 시대에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소가 완전히 다 바꿀 것이냐 아닐 것 같고요. 풍력이 서포트를 많이 해준다면 에너지의 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는 꽤 중요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원자력은 안 써야 되느냐? 그럼 그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다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석유 계속 쓸 거야? 아니면 화학 발전 계속 해가지고 화력 발전 계속 해가지고 계속 우리 전체의 에너지 기저 전력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도 많고.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요 주제만 갖고도 몇 시간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요 정도로 그냥 매조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더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시면 저도 이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되게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런 좋은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에너지 쪽에 계시니까 좀 궁금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고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이런 전기차를 개발을 해가지고 산업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런 전기차로의 변환 이런 거는 좀 뜬금없고 너무 큰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는 좀 어떻게 보시나 앞으로 이런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연기관 회사들도 다 바꾸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또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또 그 자체가 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기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는 아주 리니어블하고 서스테이너블한 리소스를 통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블루 에너지인 전기를 전기 자동차로 소비하는 구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석유를 바꿔서 전기라 에너지로 바꿔서 그 전기를 다시 자동차에 사용하면 이건 우리 연력 법칙에 따라서 무조건 손해가 돼요. 바꿨으니까 형태를 바꿔서 쓰는 거니까. 그냥 석유를 직접 쓰는 게 더 싸거든요. 에너지 이 비용상으로도. 그러니까 그건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럼 그럼 우리가 지금 전기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기를 지금 신재생으로 발전시키는 양이 제가 데이터를 조금 찾아봐야 되겠지만 전체 미국에서 한 9%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9%는 이제 신재생으로 만들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주로 풍력이거든요.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 자동차를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데 그런 선순환으로 가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에너지가 원자력이나 석유가스를 통해서 만들어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자동차에 넣어서 굴리는 구조라서 그렇게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죠. 열 효율로 이제 에너지 효율로 또 그렇고요. 전기 자동차가 갖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면 이제 또 그 유지력이 싼 건데 전기 자동차가 제가 계산한 게 맞으면은 한 99에서 100 정도 mpg로 왔다 갔다 해요. 자동차 내연기관 효율 좋은 게 30에서 40 왔다 갔다 하고 지금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전기값이 2배 오르면 그리고 효과가 똑같으면 그럴 일은 사실 없겠지만 사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MPG라는 개념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전기값하고 완전히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100% 전기로 다 바뀌고 전기 소비량이 2배가 되면 전기회사는 그럼 전기 소비량이 2배가 됐으니까 전기값을 2배로 올려야지. 그러면 전기차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전 시대에 비해서 1원도 이제 이득이 없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계속 복잡해요. 산수가 복잡해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향은 글로 갈 거예요. 방향은 아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한 2050년 앞으로 한 30년 정도 뒤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30%에서 40% 정도의 전체 에너지를 감당한다가 EPP 2020년도에 나왔던 그 프로젝션이에요. 물론 시나리오 대비 프로젝션인데 그러면은 그 시대가 오면 되게 많은 비율로 전기 자동차가 굴러갈 거고 되게 많은 비율로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질 거고 신재생으로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훨씬 저탄소의 상황과 이런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식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그게 2022년이냐고 물어보시면 아마 아닐 겁니다. 2022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2025년이라고 물어보시면 그런 방향의 중간 단계, 그런 방향의 시작점쯤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에너지에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 같고, 네, 막 여러 가지가 짬뽕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뭐 부딪히고 컨플릭이 생기고 뭐 규제도 그렇고 모든 게 언서튼티 상황도 많이 커지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보면 앞으로의 에너지 산업 전체적으로의 방향성 자체도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그래서 오늘 좀 잘 모신 것 같고 앞으로도 혹시 2022년도에도 저희 방송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한번 팔로우 인터뷰 저희가 해보는 걸로. 동향을 한번 보시면 좋겠죠. 네. 네. 좋습니다. 정 박사님, 뭐,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정재영 박사님. 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좋은 내용 오늘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기분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 종합 학문 같아요. 이것저것 다양한 개념과 그리고 물리학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어렵다고 하는 그 지오피직스 관련된 것들, 그리고 통계학. 사실은 공대에서도 제일 어려운 쪽 아닙니까? 그래서 초반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비유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그 동향 부분에서는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런 급격한 변화는 바로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참 잘 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인터뷰였어요. 너무 이 커버리지가 넓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저희가 몇 명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챌린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좀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부분에서는 좀 많이 참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 오늘 이렇게 그 본인에 대해 연구를 학회 말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기회가 별로 없으셨을 텐데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소감? 네, 뭐 저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질문을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는 한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답변을 드렸다면 뭐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 중에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지적해 주시면 제가 또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기타 질문 사항들을 이제 태그 강정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 시간 쪼개서 오늘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희가 또 예쁘게 편집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로 올리고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대로 테크갱정 채널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뭐 정철균 박사님을 초대를 하던 아니면 저희가 전달을 하던 식으로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